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지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양지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오늘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오늘 오전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생전의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시에 만나요 불어보건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개성이 강한 연기를 좋아하는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저는 연극 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금사씨가 정말 너무 많이 나아졌거든요.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2023년 영상인 거 보니까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2년 10월에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연극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 영국 출장 중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3차례 정도 수술을 받았고 워낙 복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2023년에 이 우정 출연으로 한 5분 정도 또 연극 무대에 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우정 출연이 사실상 이 마지막 연극 무대가 됐고요. 지금 유족들에 따르면 이 오전 9시 54분 정도에 유족과 이 측근들이 보는 그 와중에 예.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향년 69세, 많지 않은 나이죠. 요즘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오전 한 10시경에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좀 혼선이 있었어요. 그 전에 새벽에 이미 별세였다는 소식, 뉴스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 한국연극협회에서 새벽 5시에 이제 윤석화 배우가 별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예. 그래서 일부 보도 자료가 배포됐고 이를 기반으로 기사가 좀 작성이 돼서 아침부터 이 별세 소식이 좀 전해졌었거든요. 보도 자료까지 나왔었군요. 네네. 5시에. 그러다가 8시쯤에 정정 이제 아니다라는 예. 이제 보도 자료도 배포했는데 그 보도 자료 배포하는 와중에 이 8시 아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유족에게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또 써서 표현을 유족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또 논란이 좀 됐고요. 예. 사실 어제 밤부터 이제 지인들이 속속 이제 병원을 찾고 또 그 가족들이 빈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금 별세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위중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저희 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별세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사망 오보까지 나면서 사실 누리꾼들이 굉장히 대노했죠. 그렇죠. 실수할 게 예. 따로 있지 이런 걸로 실수하냐. 그래서 사실은 오전 10시쯤에 사실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댓글에 이게 사실이냐 아침에 아니라 그러던데 예. 그래서 혼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좀 유독하다는 소식이 좀 그쪽에서 돌았었거든요. 네네. 이게 와전됐었던 네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회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된 건데 사실 윤석화 씨가 연극계의 1호 스타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부각을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1호 인물이 윤석화 씨였어요. 네, 그렇죠. 1975년에 이 연극 꿀맛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굉장히 뭐 신의 아그네스하고 굉장히 그렇죠. 그 화려한 작품이 있었는데 예. 그 작품으로 연극계 혜성처럼 등장해서 굉장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 연극계에 굉장히 많은 이제 팬들이 연극 극단을 찾는 이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굉장히 사실 이 많은 이제 상도 굉장히 많이 수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백상예술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자 연기상을 4차례나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 그리고 이해랑 연극상 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손숙 씨, 그다음에 박정자 씨와 함께 맞아요. 우리 연극계를 대표하는 3명의 탑스타로 성장을 해서 우리 연극계에 굉장히 많은 활력을 불러 넣어줬고 그리고 뮤지컬 쪽으로도 이제 행보를 넓혀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명성황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1대 명성황후로서 뮤지컬 배우로서도 굵직굵직한 작품에서 이 돋보이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제 뭐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한 줄 아시는데 CF 스타로 데뷔를 네. 했었죠. 그래서 그 뒤에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또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된 거는 그 광고 모델로서였어요. 맞습니다. 뭐 커피, 뭐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뭐 음료까지 다양한 CF를 섭렵한 CF의 여왕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990년에 이제 커피 광고 대사가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여자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대사가 예. 많은 유행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는 12시에 만나요. 뭐 이렇게 제품명과 함께 하는 CF 로고송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연극 배우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뮤지컬 배우, 영화에서도 얼굴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당시에 CF, CM 로고송과 함께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유석하 씨가 뭐 연출도 하고 제작까지 했었습니까? 네, 사실은 윤석아 씨가 이제 뮤지컬과 연극계에서 쌓은 자신의 명성과 그리고 부를 자신이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후배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거든요. 그래서 예. 1995년에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인데요. 자신의 이름 석화 이름을 따서 돌꽃 컴퍼니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작품들을 예. 그 당시에 홍길동 구호라는 작품까지 이 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2년도에는 후배 연극인들을 위해서 대학로의 소극장 정미소라는 소극장을 이제 개국을 해서 예. 그곳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배우 박혜수 씨, 전미도 씨 같은 굵직굵직한 배우들을 양산을 했고요. 그리고 연출가 양정웅 씨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연출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극단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그 뮤지컬 토요일 밤의 연기를 또 연출을 했거든요. 이 작품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의 첫 런던 웨스트엔드 프로듀서로서 예. 국내에서 굵직굵직한 작품을 한 연출가로서도 굵직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윤석하 씨 하면 또 기억나는 것이 우리 사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낯설었던 입양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었죠. 그렇습니다. 윤석하 씨의 경우에는 1994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과 2007년에 아들과 딸을 입양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위탁모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위탁해서 돌보다가 결국에는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고요. 그럼 나부터 좀 나서서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을 한 게 2003년에 처음 아들을 입양하고 2007년에 이 딸을 입양을 해서요.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입양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연예인 중 하나로도 기억이 남습니다. 참 이순재 씨도 그런 과정을 봤는데 윤석하 씨도 무대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그 의지가 투병 중에서도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처음 이 뇌종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나는 그래도 무대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2023년에 이 손숙 씨와의 친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손숙 예. 씨의 연극 무대에 5분 동안 이제 우정 출연을 했던 것이거든요. 당시에도 체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라고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인터뷰인데 작은 배우가 있을 뿐 작은 배역은 없다라고 하면서 작품성 좋은 연극이라면 나는 행인만 해도 된다. 예. 주인공이라도 마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서 얼마나 그 작품이라든지 연극에 대한 열정이 넘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하 씨가 과거에 그것이 이제 연예계 한번 학력 위조 사건 이게 한번 한바탕 훑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윤석하 씨도 좀 해당이 됐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1975년에 데뷔한 이래 자신은 이제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연극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퇴했다라고 예. 본인이 좀 밝히고 그 한간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2007년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계 학력 위조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큰 파동이 한 번 일었고 그 당시 윤석하 씨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하 씨가 직접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화여대를 다닌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 자신이 사실은 자서전을 써서 이런 내용을 좀 알리고 싶었었는데 가족들이 받을 충격이나 이제 가정사를 이야기에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 못했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철없는 시대에 했던 거짓말이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말할 수 있게 돼서 조금이나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얘기를 한 날 이제 박정자 씨가 와서 같이 함께 밤을 지새워주면서 많은 위로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학력 위조를 고백한 뒤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라는 네. 말을 남겼죠. 불가분해졌군요. 네. 오히려 투병 과정의 좀 일화를 좀 살펴보면 이제 뇌종양이다 보니까 수술은 여러 차례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사실 뭐 그 이제 쓰러진 뒤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끝에 이제 목숨은 살았지만 그 뒤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 몸무게가 한 36kg까지 예, 빠졌다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도 한 4개 정도 앞에 수술을 오랜 수술을 하면서 저희도 자료 영상 네. 보면 이가 없는 게 네, 보여요. 이빨이 한 예. 4개 정도 빠질 정도로 굉장히 치료 과정에서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주일을 살더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연치유요법으로 뭐 쑥뜸을 뜬다거나 기도를 하고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치유 과정을 견뎌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사실 고인이 굉장히 힘든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끝까지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본인이 칠순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무대 위에서 아이가 3명만 있어도 무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뭐 그 당시에 이제 주치 선생님이 단순히 이제 뭐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이해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 이렇게 자연 치유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됐고요. 본인이 결국 하늘의 무대로 떠났는데 천국 가서도 배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영원히 좀 이제 고인을 기리고 있을 테니 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대목이요. 원래는 항소심에서는 그 형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형도 그렇고 형수 두 사람 모두 1심에서보다 지금 형이 더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1심과 2심의 경우에 검찰의 구형량은 동일했거든요. 예. 그런데 1심의 선고량과 2심의 선고량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박수홍 씨 친형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선고받았고 형수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2심에서 친형의 경우에는 징역 3년 6개월로 늘어났고요. 형수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형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실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뭐 선고량에 반영이 된 것은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그리고 범죄로 인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손실 회복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 항소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유리한 양형의 참작 요소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이나 형수의 경우에는 이제 박송 씨에 대해서 진정 어린 뭐 사과라든지 예. 그런 본인 죄에 대한 반성의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워낙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피해 회복이라든지 합의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예.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형 요소에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제3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뭐 말로써 이렇게 사과를 하고 뉘우치는 뭐 반성의 기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 금액이 뭐 6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 얼마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합의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지금 형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에서 유죄로 그렇죠. 선고량이 예.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 그러니까 굉장히 오열했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재판의 전략을 좀 잘못 삼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잘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박수홍 씨 본인도 굉장히 재판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박수홍 씨가 좀 원했던 거, 형 부부에게 좀 원했던 거는 좀 진솔한 사과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형과 형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 3년여 넘게 긴 재판이 이어져 오는 와중에도 이 변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박수홍 씨가 가처분을 걸었긴 했겠지만 예. 변제 부분도 상당 부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무엇것도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예. 사실 박수홍 씨 법률 대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박수홍 씨가 피땀으로 일군 30년의 그 청춘을 다 부정하는 행위였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형제와 연이 끊겼고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50세가 되어서야 이제 가족의 이런 행복 이런 걸 이제서야 누리게 됐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박수홍 씨 친형을 향해서 이 재판부도 결국엔 신뢰를 배반한 대가다라는 오늘 판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양측 모두 좀 견디고 있는데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수홍 씨 형 측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불만을 받고 또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1심, 2심, 3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뭐 모든 피고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법원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형량이 유지될 그러겠어요. 가능성이 예. 이제 굉장히 높아 보이고 항소심 재판부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판단을 했거든요. 이 형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카드가 소비된 그러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예. 그 액수도 어느 정도 9,500만 원이라고 특정이 되는 부분이 이루어져서 형수도 무죄였다가 지금 유죄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법리 다툼이라든지 지금 사정 변경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예.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재질에 그거를 이기지 못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예. 고령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돌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데 건강상 굉장히 위중한 그러한 가족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양형에는 참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형이라든지 형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뭐 위중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형을 사는 데 있어서는 뭐 문제가 지장이 될 만한 정도로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본인이 친족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할 때 재판부도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있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이 선고됐다라는 것은 60억이 넘는 금액을 저렇게 박수홍 씨와 그리고 회사를 사실 등지고 착복한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왜 최우진술에서도 동생 박수홍 씨에 대한 사과가 글쎄요 왜 없었을까요? 예. 다음 내용은 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지금 연예계를 그야말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연루된 연예인이 나오는 상황인데 먼저 박나래 씨 영상 좀 보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전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양 기자님, 지금까지 뭐 연루된 연예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이야기 나왔던 정재영 씨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예. 정재영 씨 같은 경우는 한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와 김장하는 모습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불거졌었는데 정재영 씨 같은 경우는 그 방송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이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는 자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초반에 좀 밝혔었고요. 예. 그 다음부터 많이 이야기 나왔던 이제 키 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온유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유 씨 같은 경우는 그 주사임으로 불리는 A 씨가 근무했던 병원에 방문해서 CD를 줬을 뿐이다라고 예. 이렇게 그래서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그리고 키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끊임없이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장 표명을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그 이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로 예. 처음 알게 됐다. 그래서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치료를 받은 이후에 친분이 생기면서 집으로 이제 와서 예. 왕진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의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되는지 몰랐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더불어서 그 놀라운 토요일에 이제 함께 박나래 씨와 함께 출연을 많이 했죠. 이제 크리에이터 입짧은 해님 씨도 연루설에 휩싸였는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 입짧은 해님 같은 경우에는 A 씨부터 불법 주사 약을 전달받아서 일산 소재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았고 예.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주사 이모의 약을 박나래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같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도 오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은 의사로만 알았다. 의사인 예.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는 스타들의 입장에서 병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의사라고 믿었다. 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사과는 하지만 추후의 법적 이런 책임에서 조금은 피해볼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의혹이 연루된 연예인들이 똑같이 의사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했지 저희가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연예인이 나와요. 연예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초토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현무 씨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전현무 씨 같은 경우도 뭐 병원 이송 중, 이렇게 차 이동 중에 뭐 주사를 맞는 예전에 방송에 잠깐 화면이 나와서 그 부분까지 좀 문제가 되면서 전현무 쪽에서 자신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주사 이모가 아니라 이제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처치하는 과정에 이동 중에 그런 것이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연예계에서 지금 이제 박나래 씨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결국 뭐 주사이모 게이트가 터지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 이게 연말에 터졌기 때문에 지금 박나래 씨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 시상식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통된 해명이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내가 이제 주사를 맞는데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가 된 입장문 발표가 아닌가라는 일부의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진료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그 조항이 처벌하는 그 대상자는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한 그 당사자겠죠. 대상자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의사 면허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나 주사 놔달라, 약 불법적으로 받아달라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적어도 방조 내지는 공범으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함께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지금 뭐 연예인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나는 병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의사로 인지했다. 의사가 그냥 내 집에 와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다. 왕진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이 연예인들이 진짜 의사인 줄 알았냐는 겁니다.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서 저희가 저 사진만으로는 판단해 볼 수는 없지만 저 사진 디스패치가 보다 저 사진을 보고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거를 좀 수사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 연예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활동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방법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을 때 그 논란을 1차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들은 연예인들이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예.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지금으로서는 최소화한 뒤에 사건이 해결된 뒤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포섭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 유튜버 입짧은 햇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되는 게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약까지 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에게 본인은 어떠한 뭐 링거를 맞았다라든지 그러한 사실은 없고 약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지금 입짧은 햇님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링거 시술은 받지 않고 그 약만 처방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죄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내가 처방받은 약으로 인지를 했는지 그게 아니라 불법적인 정말 뭐 그렇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약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본인도 이걸 동조해서 받아왔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약의 이제 성분입니다. 이 약 성분 중에 혹시나 이제 어떠한 뭐 마약류라든지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이건 단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뭐 지금 연루된 뭐 이름이 나오는 연예인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증 그러니까 메시지로서 워낙 이제 이름들이 다 거론이 되고 예. 있거든요. 이 주사 이모와 그리고 이 연예인들을 담당하는 매니저 사이에서 오늘 약 뭐 2알 먹어라 아니면 3알 뭐 4알까지도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만나서 약을 건네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의사로 알고 처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에 동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출석 요구를 해서 한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전후 정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증 아니면 뭐 인적 증거로서 사람들이 진술하는 그것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몰랐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래도 미필적 고의를 가졌든 어쨌든 알만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입건이 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해명은 병원에서 이제 알게 돼서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짧은 햇님 이분 같은 경우는 해명도 좀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네, 무엇보다 이 지금 구독자 유튜버잖아요. 굉장히 예. 유튜버인데 무엇보다 이 입짧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과문 자체에 이 좀 진정성이 부족하다. 마치 법적인 자문을 받고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영상을 올린 뒤에 이 사과문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진정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2만 명이 2만 이탈을 명이요? 했고요. 그래서 예. 176만 구독자가 있었는데 오늘 1시 기준으로 174만 구독자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거기다가 또 오늘 밤 10시쯤에 네, 무슨 생방송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입짧은 님이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니까 이게 정면 돌파인지 아니면 여기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할 건지 사실 이럴 때 또 구독자가 확 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예. 분들이 구독자는 안 늘더라도 조회수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의 진정성 여부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내몽고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내몽고든 미국이든 의과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예. 내가 진짜 여기서 교수로 일한 거 맞다. 내가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것은 사실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지금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과는 조금 무관한 설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본인이 의사를 가르치는 교수였든 아니면 실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로서 활동을 했든 무관하게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의료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 의사가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은 현재까지는 아직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는
거는 사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무관하다라고 보여지고 예.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어쨌든 약을 처방받았든 링거 시술을 했든 다른 어떤 시술을 했든지 간에 본인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의사가 아님을 밝히고 불법적으로 우리 같이 동조해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자라고 한 그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연예인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주사 이모 개인에 대해서의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SNS에 글을 올리나 봐요. 그런데 표현이 보니까 분치라는 것들 좀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 좀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좀 썼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주사임으로 이 속칭 불리는 이분이 자신의 이제 프로필에 이런 글을 남긴 건데요. 예. 분치라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자신이 충고했었다면서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을 생각했는데 나만 땡땡이네라고 본인만 지금 손절당한 느낌으로 글을 남기고 있고요. 굉장히 예. 분노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렇게 지금 경찰 조사나 이런 처벌이 불가피한 좀 상황이고 이 파동이 거의 지금 자신에게 뭐 어쨌든 연관이 되었던 의료계까지도 연관이 좀 되면서 지금 굉장히 곤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예인들의 모든 공식 입장이 의사인 줄 알고 그랬다. 그리고 굉장히 본인 주사 이모하고는 뭐 친분이 있었던 연예인들조차도 친분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억울해하고 배신감을 느껴하는 것만은 분명히 예. 보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여기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한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도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지금 타격이 큰 프로그램은 이제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 모든 프로그램 하차했잖아요. 예. 그래서 박나래 씨가 고정 출연 중이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놀라운 토요일부터 나 혼자 산다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뭐 본 방송도 많이 되지만 재방을 통해서 케이블이나 이런 데 재방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나래 씨가 차지했던 비중이 컸던 프로그램들은 같은 경우 지금 뭐 다 모자이크로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박나래 씨가 메인으로 출연한 분량만큼은 빼고 이렇게 그냥 MC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박나래 씨 활동 중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박나래 씨가 원래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예 제작 자체가 초반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스타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말 시상식 시즌이어서 지금 특히 박나래 출연 프로그램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에는 MBC 연예 대상에서 뭐 항상 수상을 많은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 출연자 모두가 상을 고르게 받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키씨부터 해서 지금 입자민 햇님 씨도 그렇고 이 활동을 다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방송은 굉장히 침울한 상태고요. 다시 모든 프로그램 세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경찰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은 전재수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받고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수영 평론가,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제 경찰에 조사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강하게 또다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수사가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스모킹 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일단 언제 어디서 줬다는 걸 특정해야 되고 그 시계조차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건 현금 2천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대 명품 시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예. 그럼 정확히 이걸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부분을 갖다가 밝혀내지 않게 되면 그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지금 진술을 또 번복했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예. 과거 특검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진술 내용만 가지고 기소하기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사례를 보더라도 보면 돈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고 예. 그다음에 장소가 특정이 됐었고 그 장소에 또 함께 간 지인들이 있었죠. 현장에서 돈을 전달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같이 간 사람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재정국장, 세계본부장 이렇게 좀 결제 라인 같은 경우도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진술만 가지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될지 못해야 될지의 부분이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떤 형태로든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을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도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을 지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7년 정도인데요, 공소시효가. 예. 그래서 올해 내에 이걸 갖다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소할 만한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에게도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얘기만 물어봤다는 뭐 보도가 있을 정도로 경찰이 좀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고 뇌물 혐의도 지금 영장에 올라가 있다는 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이 올린 겁니까? 일단 그 윤영호 씨의 진술 내용에 보면 해저 터널이라는 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적 청탁 문제, 대가적 부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자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뇌물까지 가는 거라서 두 개를 다 적용했던 것이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이번 사안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뇌물 성립 여부가 중요한 것이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또 껴있기 때문에 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한학자 총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일단 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범 중에 한 명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현재 혐의가 있는 특히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윤영호 씨만이 공범일지 예. 아니면 한학자 총재도 공범일지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기소가 되면 나머지 사람은 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전재수 의원이라도 빨리 조사해서 한학자 총재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면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만약에 이건 물론 경찰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 이 기존 특검에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영호 씨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 이걸 수사보고만 쳐가지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요약해서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윤영호 씨한테 언제 누구로부터 뭘 이걸 다 물어서 조서를 작성했어야 돼요. 예. 진술서라도. 이거 없이 그냥 경찰에 송치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통일교를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찾았다고 합니다. 각종 명품의 구매 내역까지는 뭐 찾았다고 영수증을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시점하고 금액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신영호 변호사님, 요거 네. 가지고 지금 뭐 혐의들을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전재수 전 장관은 지금 아주 강력한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강력한 그렇죠. 싸움을 예. 하는 케이스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근소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는 부산시장의 유력한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력히 부인을 했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증거가 나온다든지 잘못되면 정치 인생 전체가 끝날 수도 예.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승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다들 말씀 주셨듯이 통일교는 보면 이 권성동 의원 케이스에서 보시면 증거를 남겨놓죠. 예. 사전적인 증거가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고 메모도 있고 그다음에 주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예. 확인하는 의미에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내부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 관리나 이런 거에서 서로 의심하고
이게 배달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 증거를 남겨서 이제 크로스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지금 기존의 그런 패턴으로 보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도 그런 식의 선물과 있을 돈을 수 줬다고 있네요. 하면 네. 메모라든지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또는 그걸 증빙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날개를 다룰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치명상을 입는 예. 아주 절체절명의 승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은 아까 예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간략한 내용만 있는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품명, 누구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상품명 수량, 금액, 요 날짜 정도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좀 통일과 관련한 소식을 보면 저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낯설던데 총재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 황실의정국, 황실경호국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네. 실제로 조직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원궁도 그런 의미로 봐야죠. 황제가 머무르니까 궁이 된 거 아닙니까? 천원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 자체가 통일교 성지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황자가 이제 그게 임금 황자거든요. 근데 임금 황자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물론 뭐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라고 표기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분을 뭐라 합니까?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정도 반열로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가는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통일교 자체를 이끄는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전 문선명 총재와 지금 한학자 총재가 그 황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교황인 거죠. 일종의 통일교의 교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전을 담당하는 건 황실의정국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황실경호국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는 뭐 황식부, 그다음에 뭐 생활 같은 경우 공간은 이제 황생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전부 말하자면은 황실의 의전에 준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기독교에서는 교황이 있다면 이 통일교에서는 우리가 황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규정을 한 듯 싶어요. 그래서 명칭도 이제 참 어머니, 참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통일교가 우리가 보면은 국내 교세는 그렇게 그러니까 교인 수는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좀 보면은 영향력을 많이 좀 뻗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통일교는 더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궁도 궁이지만 모든 명칭에 황자를 부여함으로써 권위와 신성시를 더 좀 강조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 280억이 들어있다는 그 금고인데 금고직이라는 사람도 여기 보면은 황실의정국 이런 데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원래는 의전 부여인데 의전국으로 올린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올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어떤 한학자 총재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면서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어가는 이 메커니즘이 통일교 내에서 벌어졌고, 그러니 당연히 한학자 총재를 뭐 독생녀, 그다음에 총재, 그다음에 뭐 참어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들을 더 확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는 한학자 총재의 개인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통일교 내부의 자기들의 권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적 얼개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그걸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신격화된다는 느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부패 혐의들이 발생한 주요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상식적으로 아무리 종교지만 여기서 황실이라는 표현을 붙인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봉건적인 잔재 유산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통일교는 이런 구조 자체가 부패를 만들어내는 토양 자체가 이미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일본에서 넘어왔을 돈이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의 통일교가 해산되면서 저는 그런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또다시 조직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싸움들이 내부에서 벌어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을 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업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아마 제한이 됐을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상당히 큰 부패 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에 따르면 보면 이제 2018년도에 윤영호 씨가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참 어머니 독생자 롤이라는 게 창시한 게 윤영호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가 굉장히 좋아했고,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올라오면서 웬만한 조직을 다 조직도를 재편하는데 세계 선교 본부 밑으로 만들면서 다 격상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특히 제3의 국가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사업을 벌리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내부의 알력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요번 이런 각종 국회의원 이런 건들도
파생돼서 나왔다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의정국이 있고 경호국이 따로 있는데 경호국 인원만 70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아마 신천지 이런 거 할 때 왜 경호하고 막 교통 통제까지 자기들이 임의로 하고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자기들의 종교를 격상하고 어떤 신격화하는 도구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도 살펴볼 텐데 오늘 재판에서요. 선고를 늦춰달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기일 변경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2025 고합 119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 미진의 위법과 재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 그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불이탈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보여드렸지만 4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항변을 했다는 건데 윤기찬 부회장 여기서 불이탈하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항변하는 게 선고 날짜 잡힌 거에 대해서 좀 당혹했다고 봐요. 당혹스럽게 느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게 전제로 그걸 논의되고 네.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에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된 거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 안 하게 되면 예. 그러면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공수처 등이.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등은 당시에 현직 대통령일 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의 경우를 빼고는 원래 수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예.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 아닌 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방해한 것은 저희가 공직방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따지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종 귀결적인 그 어떤 결론이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고 일단 예. 그에 불구하고 우리 재판부는 그냥 종결하겠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는 구속기간 만료와 또 연관돼 있죠. 예.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18인가 그렇죠. 예, 그때 이후에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이제 풀려나는 예. 물론 신문기일에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 잡혀 있기는 할 겁니다. 그 일반 이적죄 관련돼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에 불구하고 구속집행기간 만료의 문제, 그다음에 전제되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돼서 먼저 판단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취지의 주장. 그러니까 예. 주장은 합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지 여러 가지로 뭐 이유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직연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먼저 선고하면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기현 판사가 상당히 우호적인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뭐 많은 변호사분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하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변호인단들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재판장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지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개 재판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가 그 좀 제어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믿는 게 아니고서야 아니 법원에서 특검법 법률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놀란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번씩이나 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예. 그 내가 4번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얹습니다. 뭐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식이에요. 뭐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 논리에 의한다면. 예. 근데 이 내용은 이 체포 방해에 대한 거잖아요.
체포 방해라고 얘기하는 건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계속 본인이 진술을 듣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원이 집행을 하는 내용들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방해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건 저는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소위 직위원 재판부가 2월 달 또는 3월 달쯤에 선고를 내릴 때 뭔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예. 전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맡고 있는 게 내란 재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희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던데 무죄.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과 그다음에 희망과 재판은 다른 거죠. 우리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독립된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낼 때까지는 그건 기다려야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 분들은 무조건 이건 내란이 성립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예. 그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재판부가 이거는 이제 그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걸 내렸기 때문에 뭐 다른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겸허히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그랬는데 네. 재판부가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근데 미리 여기서 유죄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네. 지금까지 나왔던 기류와 놓고 봤을 때 많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증인들이 증인하는 것들이 일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준하는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마치 지금 여기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뭐 이상한 것을 할 것이다. 약간 그 재판 운영에 있어서 약간 독특한 그런 성향을 보인 건 있지만 그 재판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증거 법리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죄가 나올 경우 또 무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2심 가서 또 하면 되겠죠. 근데 예. 그걸 가지고 미리 예단을 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윤기천 변호사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무죄 가능성을 언급 뭐 하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던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예상은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나 이번 특검이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보면 권력 독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권력 독점을 통해서 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입법기구를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돼야지만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건가? 이게 하나 더 부추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입법기구 대체거든요. 장기간의 권한 행사를 불능케 하는 거. 예. 그러면 특검은 발표할 때 이 비상입법기구를 강조한 걸로 볼 때 그것이 인정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인가? 그래야지만 이게 내란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치권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희망과 예상 이런 게 있지만 예. 법조인들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내란죄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에 비춰 볼 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냉정하게 예. 갑론을박이 있어요. 갑론을박에 따라서 이게 정치인들이 어느 주장을 했다고 해서 무슨 윤 어게인이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시는 분들도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떠나서 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대라고 저희가 굳이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도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또 말이 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명확해요. 예. 아직까지. 아니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요거 탄핵 때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주장 되게 희망회로를 많았거든요. 많이 돌리죠. 예. 정말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고 그들만의 이제 도그마에 빠져서 결국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섣불리 사과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동을 하고 또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스카웃이 되죠. 2024년 5월 경부터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있고 그 뒤에 자문을 구하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는데 그들이 다 이제 그 기존의 탄핵 때 경험을 거꾸로 이제 해석해서 하는 분들인 거죠. 예. 쉽게 예를 들어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도 좋고 무죄 추정 원칙도 다 좋습니다. 서글픈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보면 엊그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났죠. 물론 법원과 예. 헌재는 다르지만 굉장히 그게 만약에 내란이 아니었다 그러면 파면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글픈 거 장군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받는 사람들께 안타깝다. 사과도 아니에요. 안타깝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것을 나를 다 처벌을 해달라. 이 사람들은 다 용서해달라. 이런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왜 화끈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었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예. 어제 그래가지고 생일날 이제 메시지 낸 거 저희가 전에 들었죠. 이게 선고가 한 달도 안 남았고 오늘 이렇게 강변하는 거 보면은 글쎄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그래 보이는데 지령문 같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걸 보면서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지령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서부지부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겠냐 봐요. 자기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불이니까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서부지부 폭동처럼 다시 일어나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선고 이후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종국 부원장께서는 이 입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윤석열 씨가 언제부터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언급하죠. 그렇게 예. 폭탄주를 많이 드시는 기독교인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왕자 손에다 새기고 대선 후보 때 나오셨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계라고 얘기하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정하게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기독교계의 인물들, 여기랑 결합되어 있는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경로되고 있는 20대 남성 일부 이런 세력들에게 일관되게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12월 달 말부터 계속 일관되게 이쪽 계층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계층만이 유일하게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세력들로 똘똘 뭉쳐 있고 자기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조직적인 힘들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때만 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가 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환기 씨한테 예를 들면 편지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저는 무죄로 나온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노상원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초로 판사가 위헌위법적인 계엄이라고 얘기를 한 측면들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 판결을 내는 것들이 있었고요. 전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범죄는 유죄가 나오게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 권력을 획득해서 정치 권력 획득 이후에 사면법권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특정한 지지 세력들을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모아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황만 되고 때만 되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큰 아마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이 빨리 절연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좀 그러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저는 아마 앞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1월, 2월 달 선거가 나오면 결정되기 때문에 좀 그때쯤 되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만 한번 보고 그 질문 드려볼게요. 조국 대표는 글쎄요 발언이 굉장히 거치네요. 이렇게 가증스럽다. 본인이 사형 폐지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가증스럽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 내고 입장문 내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죠. 뭐 사실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은 탈당을 했고 좀 공식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 배출한 대통령이었죠.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부담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얼마큼 영향력이 있을지 몰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정에 출석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론을 통해서 자신의 그것이 신념이었다고 주장하는 또 통로가 하나 있겠고 그 두 가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때만 되면 뭘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말할 자유도 없나요? SNS에 글 하나 못 올리고 접견은 변호인한테 이거 좀 대신 올려달라 그 말도 못 하나요? 전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제2의 내란 선동이니 지령 폭동이니
이런 그러니까 폭동 지령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는 거죠. 국민의힘의 침묵은 전 간단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 하세요. 법리적으로는 재판장에서 다투고 여론전에서는 본인이 페북에 글을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 국민의힘과 연결짓는 과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무슨 뭐 이제 김종혁 전 최고가 뭐 그 윤 전 대통령이 아마 무죄가 되고 나면 판이 바뀔 거라면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데 제가 듣는 장동혁 대표도 이런 얘기 최근에 한다 그래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게 구속영장 기각이 돼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 때문에 우리 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운신의 폭을 크게 가져가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에 양면성이 다 있고 어떤 행동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 마치 그걸 하나 가지고 이것으로 갈 거라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너무 저는 정치를 너무 단견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유기찬 부위원장 뭐 뒤에 이어가겠지만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당내에서 이제 친한계를 비롯해서 계속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윤 전 대통령 메시지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일반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걸 갖다 김병주 의원은 뭐 폭동을 선동한다 그러시는데 과한 해석인 거고. 네. 아니 그 아무리 설령 중죄를 졌다 하더라도 종교 믿을 자유도 없나요? 그다음에 종교적 메시지를 낼 자유도 없어요. 그건 너무 과한 거죠. 저희가 교정이라고 해서 이 교정 당국에 보면 성경책도 주고 불경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정치적인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걸 과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아니 당내에서 그럼 나오는 똑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윤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보는 시각대로 해석을 해서 이 메시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내지 못하도록 당이 어떻게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메시지 내면 윤 전 대통령 막 욕해야 돼요? 누구처럼? 아니 그러지 않으면 그 같이 부안해동하는 거고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짐을 떠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해석 자체가 그런 당내 해석 자체가 당의 짐을 지운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가 당에 부담을 준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메시지와 당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본인들이 나서서 얘기해 주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당 옹호적인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물론 뭐 그분들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겠지만 정당 생활이라는 건 너무 객관적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당을 위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그 윤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당내 모 인사가 해석을 과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다가 당에 찰딱 붙여놓으면 글쎄 그게 당을 위하는 자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중 정치를 하시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정말 참회를 하고 국민 가슴에 이제 일종의 총칼을 들이댄 셈인데 국회 국민의 대표에게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 그러면 옥중 정치를 과연 할 때인가 재판에 충실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 한 가지. 그다음에 진정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2차 가해라고 봅니다. 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를 막아냈죠.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은 불의에 뭐 항거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불의에 항거를 했죠. 그래서 그대로 반사 돌려드리고 싶다. 근데 한 말씀 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이건 변론으로 하고 메시지 내용만 보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사법부 흔들기 등이 이게 좋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자격 자체가 없을까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계속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보면 그러겠죠.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돌려줘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다가 소총으로 무장한 특전사를 보내고 헬기를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고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방송국에 단전단수를 하고 민간인 체포 투옥하고 비상입법기구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돌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특정 정당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들은 비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도 비판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치적 수단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담론과 또 다른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러브샷을 한 그 영상에 좀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네. 이 보배를 지금 짠다고 할 겁니다. 독재하지만 이기겠죠? 자, 우리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거기서 러브샷 하자고 그러면서 뭐 우리 당의 보배다 뭐 이런 사람을 쫓아내려는 건 말이 되느냐라고 대놓고 그냥 장동혁 대표를 그냥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이른바 친윤이었다는 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변화를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걸로 보여져요. 김종혁 전 최고의 저 해석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것이 기대하는 건지 뭐 실제 현상인지 그러니까 친윤계들의 변화하는 모습 이게 실제로 좀 있는 거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장관 전 장관과 지금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의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 했잖아요. 네. 앞에 조건절 하나가 좀 생략돼 있다고 봐요. 장동혁 앞에서는. 장동혁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아마 그게 저는 조건절이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상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던 대표 자리를 장동혁 후보에게 대표에게 준 거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자꾸 그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 그 완강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측면에서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적이 동지가 되는 일은 흔한데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마치 적에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 당이 단일대우로 가야 되고 우리는 보수의 가치에 보편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우리는 통 큰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라 앞에 조건절 하나가 생각되고 교집합의 장동혁 대표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정치적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의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함께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저것도 당의 하나의 굉장한 또 건강한 목소리라고 좀 보고 이것까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이제 최종 수렴해내느냐, 얼마큼 전략적 허용할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조만간 장동혁 대표 최근의 발언의 기조들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변화가 조금 감지되고 있어서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탄절과 연초라는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마 그때가 어떤 식으로든 장동혁 대표가 좀 약간 스탠스를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지선이라는 바로 이제 눈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올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 당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저는 약간 클릭 이동이 있다고 봅니다. 잠깐 뒤에 그 내용 보고 저 모습이 글쎄 신용환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친한계에서는 일단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의 생각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고집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기존에 보면 장동혁 대표 계가 있고 그 TK의 보수 본류계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계가 있고 이제 약간 뭐 비껴났는지 밀려났는지 하여튼 오세훈 시장, 안철수 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준석 대표 등등 이렇게 크게 이제 파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큰 그룹으로만 보면. 근데 굉장히 이제 고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도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와중에 41.15에 저는 패러독스라고 봅니다. 김문수 전 대표 불과 6월 달이에요. 불과 반년 전이에요. 41.15를 얻었다. 그렇죠. 41.15%를 얻었다고 하는 그 환상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김문수 전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나머지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물감을 섞었을 때 어느 게 더 강하게 발현되느냐에서 보면 아무래도 선명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합 집산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때 분명히 대단한 플러스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 측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공경에 처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종의 해법, 탈출구 이런 것들을 모색할 때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계속 빅텐트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빅텐트론이 빈텐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농담을 많이 했는데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도돌이표처럼 빅텐트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뭐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한 명이 돼서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쯤에 찍어주셨는데 서울시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의
역할에 따라서 뭔가 좀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있을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 외에는 네. 정치적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지금 박터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이 두 분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과 친한 개들 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쳐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윤환홍 의원이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똥 묻은 개가 겸 묻은 개 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뜬금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장동혁 대표가 TK, PK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TK, PK의 본류와 장동혁계가 안정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서로 간에 소리를 잡는다면 그 희생양은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한동훈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굳이 한동훈, 김문수 이쪽과 손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기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 시장과 한 전 대표의 뭐 연대가 저는 그 한 전 대표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이 자리에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나러 간 건 아니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안 왔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 시장과의 투샷이 나온 건데 원래 그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도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그 전 지사를 밀었어요. 그랬죠. 마지막에 네.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이 독이 됐는지 약이 됐는지 모르죠. 독이 됐다는 소리들도 많이 있고. 그건 뭐 이제 나중에 판단 문제고. 이제 저 자리는 제가 취재해 보니까 원래 늘 있던 그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한 전 대표가 온다는 소식도 참석자들은 많이 모르고 간 사람들이 많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오다 안 오다 이랬던 분이고 오세훈 시장은 미리 안 간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부 측에서 오세훈 시장이 안 온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안 오는 것으로 걸 몰랐다는 거네요. 한동훈 그렇죠.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안 간다고 미리 밝혔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오는 걸로 알고 참석을 했던 것 같고 와 보니까 안 왔고 그 김문수 전 지사와는 저렇게 투샷이 나왔고 그런 걸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 연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건 그냥 저희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당내 역학관계를 떠나서 사실 선거 관련돼 보면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갈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제가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때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바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친한계 쪽에서 뭔가 이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 그림이 번져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장해찬 부원장이나 이철호 지사 아주 좀 뭐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을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 가지는 건 왜 큰 반향을 일으키긴 어렵다고 보고요. 두 분의 만남이 잠깐 방송가의 화제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따르거나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 러브샷으로 봤습니다. 계엄을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호개인과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당내에서는.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그렇게 장동혁 대표 행보에 저는 적극 찬성을 보내고 사과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다 주고 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래서 장동혁 중심으로 땅떠뭉쳐 나가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참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생각 진영 개파별로 생각이 워낙 달라가지고 해석도 다르게 되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생각은 어느 쪽에 가까워요?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지금 현재 놓고 보면 장동혁 체제를 흔들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 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장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전략상으로도 오류고 그다음에 그거는 전술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현실 불가능한 얘기고. 가능성 면에서는요?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거
선거 3개월, 4개월 앞두고 이거 내년 지금 2월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내 2월 비대위가 와서 그럼 비대위원장이 공천하나요?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나마 적통성을 가지고 권력을 위임받은 당대표가 예. 6월까지 책임지고 선거를 한 다음에 그걸로 평가받는 게 온당한 거지. 지금 어쨌든 공간이 필요한 분들은 끊임없이 장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본인의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지. 장대표가 지금 자기를 지켜봐달라고 하잖아요. 연말 연초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당신이 지금 가시적인 변화를 왜 안 보여주냐고 요구하는 거는 그런 설익은 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저는 그러면 설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월 1일이 아니면 구정. 아니, 그러니까 2월 비대위 얘기하시는 분들도 설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소한 저는 연말 연초까지는 지켜보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말하자면 변화 모습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계엄 해제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우리 당원들의 명령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왼쪽 위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조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거냐 물음표를 달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그냥 기존 입장입니까? 아니면 좀 변화의 조짐이 저거는 일으키는... 그 설명을 한 거죠. 내가 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뭐 그 이지선다로 대답을 하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는데 그걸 저렇게 설명을 주관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또 똑같은 비판이 나온다면 그거는 본인이 비판하는 사람의 선입견을 갖고 비판하는 거죠. 전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제 표결에 본인 참여했고 탄핵 과정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략적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피선거권 관련해서 이걸 좀 미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누누이 밝혀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공간 확장을 위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엔 자세히 설명을 한 거죠. 난 이렇다. 그래서 아마 저거는 조만간에 입장 선회가 있을 것을 어떻게 뭐라 그러죠? 미리 공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거에 대해서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한번 그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대표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충격적이라고 일단 본인은 받아들였다. 이게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보세요. 개혁당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뭔가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우선 저 이준석 지금 저 대표는 특검에 21일 날 나가나요?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때에 이제 미루다 나가는 것 같은데 특검 조사 일단 충실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1인만이 부각돼 있는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정치적 어떤 공간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번 지선에서 거의 쓰러져 갈 수 있습니다.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연대 연합을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본다면 후보를 아예 안 내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의가 소멸될 것이고 2018년도 바른미래당의 케이스를 보면 어느 정도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3%대의 어떤 득표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예.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내용에 시달리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해산을 하게 서로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흐물흐물 이렇게 가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강력한 존재감을 표방하려면 누구라도 공간을 찾기 위해서 합종연행이 필수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랑 잡으면 극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서지 못하고 결국 본인들이 역할의 그 입지는 중도, 외연 확장 이걸로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랑 어느 정도 약간의 이미지에 중첩적인 점이 있었는데 김문수 전 후보랑 손을 잡는다. 그러니 네. 충격적이죠. 자기들이 어떤 설 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랑 지금 손을 잡고 연대를 치른다면 또 본인들 판단으로는 필패다, 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명이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속옷까지 동원을 하면서 지금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엄밀한 표현이 참 일본식 표현 속어인데 이렇게까지 쓰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고 나경원 의원도 계속해서 요것도 지방선거와 연관돼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좀 뭐 본인이 수사받은 거하고 연관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국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약간 작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이걸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통해서 자기의 무게감을 되게 넓히는 방식을 그렇죠. 통해서 예. 우리 이게 존재하고 있어. 전번엔 쇄빙선을 했는데 이제 우리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교섭단체 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을 통해서 이쪽에서 어떤 일종의 파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 한동훈 아니면 나경원 이런 두 사람과의 대적 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광역단체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보궐선거에 나올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나? 뭐 예를 들면 조국 그다음에 한동훈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과 어떤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3명이 올라와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선명성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타겟팅으로서 한동훈, 그다음에 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하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또 올리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방향들을 어떤 전개하기 위해서 저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이제 문제 핵심은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싸움만 어떤 발언을 통해서 공격만 한다고 했을 때 그 공격 자체가 가지고 올 내용이 무엇인지 대중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냥 싸우는 줄만 알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뭐 아직까지 시간은 안 됐으니까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종의 선거 전략, 당의 선거 전략, 개인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지금 붐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외교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정복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노동신문을 예로 들긴 했지만 신종원 변호사 일단 네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견지하고 있는 태도를 감안해서 해석을 네,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의 경험으로 한번 비춰보면 제가 그룹에서 남북 경협을 하면서 평양에도 가보고 뭐 남포, 신의주 쭉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그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그들의 어려운 삶, 어떤 간부들과 일반 그 인민들, 그 예. 민초들의 삶의 그 괴리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하면 이래서 북한이 실상이 어떻구나 하는 걸 더 이상 뭐 방공교육 이런 걸 할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금방 느껴집니다. 김일성 예. 종합대학에서
청년 대학생들하고도 대화해보고 그들이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구나 이런 걸 해보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절로 생겨납니다. 예.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어떤 체제적인 자신감 이런 것까지 결부가 돼서 이제 활짝 오픈하고 열고 가도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특히나 예.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 어떤 냉전 체제처럼 얼어붙어 있는 게 지난 12.3 내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론을 보낸다 뭐 하면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훈훈하게 녹이고 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거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국민이 그런 걸 보더라도 혹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등의 왜곡, 허위 이런 정보 왜 단속합니까? 그리고 강하게 지금 단속하자고 대통령께서 얘기 몇 번 하셨잖아요. 만약에 노동신문에 왜곡된 북한에 관련된 정보가 이게 국내로 유통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일부 방송까지도 이게 이 정도면 유튜브 수준 아니냐라고 대통령이 비판하시면서 그 정보의 정확성, 북한의 노동신문은 그 정보가 되게 정확하다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밑바탕에 이 두 가지 기준 자체가 안 맞는 거, 예. 국내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면서 왜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없이 신뢰를 주죠? 저는 그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하실 일? 아니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 예. 측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 국민들이 체제전쟁에서 승리했고 경제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좀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변화에 대한 또 주문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핵심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문화 전파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북한이 두 개 국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우리랑 절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가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저 문제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냥 뭐 북한에 대한 노동신문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대북 정책, 대북 전략에 있어 과거와 다르게 좀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말씀하신 거로 좀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지방선거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전하고 충남 통합을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를 두고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혹시 그 저번에 얘기했던 훈시경, 강훈식 실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끝내기 전에요.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시경 땅 산 거 아니에요? 한 말씀 하세요. 글쎄요, 최소영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이 발언을 그냥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보니까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제 업무보고 자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할 때 그 이른바 이제 탈모 지원에 그건 네. 저희가 뭐 2030을 겨냥한 발언이거든요.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번에는 이게 가장 지금 우리의 캐스팅 보트라는 충청권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를 꺼낸 거예요. 사실 이거 국민의힘이 그동안 하자고 주장해온 맞아요. 거고 민주당이 네. 반대해온 건데 꼭 대통령이 치고 나오고 물론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네. 치고 나오는 순간 의제의 중심에 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야말로 정치적 센터의 본능을 과시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충청권이 아마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출렁거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지시를 해놓은 이상 여기에 또 반박하기도 지금 사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또 의심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대놓고 반대하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하자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 매우 곤혹스럽고 이런 혼란기적 상황에서 의제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대통령의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렇게 국토 종합개발과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서둘러서 이게 이렇게 가능하려면은 2월 안에는 입법이 성안돼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60일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졸속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좀 더 이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훅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지금 아마 보기에 충청권에서는 가장 표심 출렁거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충청권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심의 의결하고 하는 게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의 이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리고 요게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선 공약에도 있고 12월 5일 충남에서 이제 말씀이 있었고 12월 8일 저희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어제 이제 18일 날 대전 충남에
의원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치적 해석은 변론으로 하고 이거에 대한 절박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수도권 인구가 48%였는데 지금 52%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의 53%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멸 전국에 89군데가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 소멸 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앞으로 미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측면이었죠. 그중에 가장 일종의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약 4년 전쯤에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4군데가 합쳐져서 광역연합체로 왔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이 각 단체장이 이 통합을 표방하면서 경제권, 생활권 통합에 이어서 행정 통합까지를 먼저 주창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대통령이 받는데 그 받았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가 일단 358만으로 서울, 경기 서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큰 광역 특별자치시가 되는 거고 특별시가 되는 거고 GRDP 지역 내 총생산도 역시 세 번째 19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대한민국의 당장 인구 소멸과 청년들이 떠나는 이런 현실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 백년지 대계를 놓고 왜냐하면 집권하면 다 쥐고 싶잖아요. 그런데 쥐지 않고 놓고 간다라는 측면으로 봐도 좀 순수한 백년지 대계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게 정책 홍보가 됐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아니 그리고 그 백년지 대계를 사실 국내심이 주장했던 거예요. 저희 법안까지 발의해놨거든요. 성일종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공을 대통령께 뺏긴 거예요, 저희가 입장에서. 그럼 뭐 빠르게 가시죠. 마치 빠르게 가시면 되죠.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주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저런 말씀하시니까 물론 추진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공을 따진다면 이 공을 뺏긴 느낌이다. 알겠습니다.